안녕하세요. 최수리의 기고만장입니다. 유럽의 16세기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혁명적인 전환기였습니다. 전환의 계기는 무엇보다 크리스토프 콜럼버스의 대서양 항로 개척과 신대륙과의 만남이었고, 그 결과는 식민지배, 유럽 우월주의, 그리고 인종주의였습니다. 1492년 8월 세 척의 배와 약 90명의 선원과 함께 출발한 콜럼버스의 제1차 탐험은 약 7개월 12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첫 만남, 비교적 평화로운 것이었죠. 그러나 콜럼버스의 두 번째 서인도 탐험, 1493년 9월 24일부터 1496년 6월 11일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진행된 콜럼버스의 두 번째 서인도 탐험은 식민지 건설과 금을 탐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17척의 배, 1200명의 선원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때 첫 번째 항해 후에 남겨두었던 에스파냐 정복자들과 원주민들 사이에는 이미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항로가 개척된 후 무장한 탐험가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지속적으로 신대륙으로 떠났고, 처음에는 정복자였던 그들이 나중에는 토지 및 노예 소유자로 정착했습니다. 새로운 식민지로부터 원자재를 약탈해간 유럽은 갈수록 부유해졌지만 원주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졌죠. 그런데 이들 유럽의 노예 소유자들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의 두 번째 항해에 동승했다가 오늘의 도미니카 공화국의 땅과 노예를 소유했던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라틴 아메리카에 온 라스카자스라는 2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니콜라스 데 오반도 총독의 배를 타고 처음으로 신대륙으로 향했는데, 당시에 출항한 선박 모두 32척이었고 거기에는 2500명의 금 채취자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스카자스는 아버지와 함께 여러 차례 전투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고 그 대가로 시바오 지역의 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노예를 거느린 광산과 농장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도 그는 에스파냐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인디언들을 혹사시키고 죽이는가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때 간간히 이런 정복 사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유럽인의 자기중심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10년 에스파냐의 도미니크 수도회의 구걸 수사들이 페드로 데 코르도바라는 수도사의 지휘 아래 맨 처음 히스파니올라 땅을 받게 되죠. 페드로 데 코르도바 수도사는 아메리카 대륙 초기 복음 전파자 중 한 명이었고 원주민 보호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공동체와 함께 엔코미엔다 제도가 야기하는 원주민 학대를 최초로 고발한 인물이었습니다. 엔코미엔다, 이 제도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 스페인 식민지 지역에서 시행된 노동력 징발 및 통치 시스템을 엔코미엔다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스페인어로 맡기다 혹은 위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라스카자스는 만명절, 모든 만명의 영이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하여튼 모든 죽은 가톨릭 신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을 만명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명절에 페드로 데 코르도바 수도사를 처음 만납니다.
라스카자스는 자기보다 불과 2살 위인 코르도바에게서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는 진정한 구걸 수사의 참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11년의 어느 날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 안토니오 몬테시노가 산토 도밍고에서 4번째 성탄 감림절 미사를 집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그가 행한 설교는 세계 역사상 인디언 억압에 대항하는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한 부분 이렇습니다. 말해봐라. 너희는 도대체 무슨 권리로, 무슨 법으로 인디언들을 잔악하고 끔찍한 노예 상태에 빠뜨리는가? 그들은 인간이 아닌가? 그들은 이성을 지닌 영혼이 아니란 말이냐? 너희는 이웃인 그들을 마치 너희 자신처럼 사랑할 것을 신 앞에 맹세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러한 잔악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너희는 무어인과 터키인들처럼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안토니오 몬테시노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칭하면서 통역사를 대동하여 인디언들로 하여금 자신의 설교를 듣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몬테시노의 설교는 당시 식민지 사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젊은 라스카자스 이 설교를 듣고 오랫동안 심각하게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만 해도 사실 라스카자스는 비록 신부이긴 했지만 내심 재물과 명예를 소홀히 여기지 않은 에스파냐 출신의 한 평범한 토지 및 노예 소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쿠바의 카오나오라는 지역에서 2,500명의 인디언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에스파냐인으로서 동족의 죄악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라스카자스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파냐인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오기 전 라틴 아메리카 인구는 대략 4천만에서 1억 명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도착한 후 질병, 전쟁, 강제 노동 등으로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80% 이상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그 피해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1513년 에스파냐의 바야돌리드에서 리케리미 엔토 정복자 선언문이 채택됩니다. 이 정복자 선언문은 스페인 왕실의 명령에 따라 작성된 문서인데요. 스페인 정복자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에게 낭독하도록 의무화된 일종의 선언문이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볼까요? 스페인 왕과 여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황으로부터 이 땅과 그 주민들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다. 원주민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존재에 관한 모든 진리를 믿고 복종해야 한다. 원주민은 스페인 왕과 여왕을 그들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스페인 사제들이 자유롭게 설교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약에 원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즉시 그리고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페인 정복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강제로 복속시키고 그들의 저세한을 몰수하며 그들을 노예로 삼을 권리가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그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죽음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원주민들에게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복자 선언문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신대륙을 점령하고 원주민들을 지배하는 행위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였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정복자 선언문은 원주민들의 언어로 번역되지도 않았고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낭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원주민들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복종을 강요당하거나 공격을 받은 것이죠. 정복자 선언문,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한 수단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이미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1514년 강림절 라스카자스가 40살의 나이였을 때 집에서 34장의 말씀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재물은 경멸로 가득 찬 선물이다. 가난한 자의 재산을 빼앗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남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 아비 앞에서 자식을 죽이는 것과 같다. 가난한 자의 빵을 빼앗는 자는 잔인한 자다. 이웃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는 자는 살인자다. 사람을 죽인 자와 날품파리꾼에게 보수를 주지 않는 자는 서로 다를 바가 없다. 피 묻은 옷을 씻은 뒤에 다시 살해하면 빨래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는 저지른 죄 때문에 금식한 뒤에 다시 또 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행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누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겠는가? 우리 개신교 성서에는 집회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성경과 정교회는 소위 이른바 제2경전으로 집회서를 인정하지요. 자, 이 성서를 읽던 라스카자스는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과 같은 아픔을 느꼈고 참회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쿠바에 있는 그의 모든 재산을 인디언들에게 되돌려주고 자기 소유의 인디언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을 쓴 페루의 신학자 구스타포 구티에레츠가 라스카자스를 최초의 해방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렀던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해방신학자였던 라스카자스의 삶은 그 후 오직 고통당하는 인디언들을 위하는 데 전적으로 바쳐집니다. 라스카자스의 인디언 해방 운동은 서구 세계의 원주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계몽하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왕실의 변화를 호소하는 글쓰기와 설교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냐와 라틴 아메리카를 오고 가는 항해를 하면서 라스카자스는 12번 항해를 했는데요. 신대륙에 거주하는 에스파냐인들이 이른바 부르고스 법 그리고 바야돌리드 논쟁을 준수하지 않고 인디언들에 대한 살육을 거침없이 자행하는 처사에 항의했습니다. 부르고스 법, 이 법은 스페인 왕실이 신대륙 원주민과 스페인 정착민 간의 관계를 규제하기 위하여 1512년에 제정한 일련의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원주민의 권리 일부를 인정하고, 예를 들면 원주민도 자유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인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원주민에게 폭력이나 폭언은 금지한다. 원주민에게 노동 의무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과도한 노동을 금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기독교 교리를 교육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주거 및 식량을 제공하고 왕실 감독관을 두어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등등 이런 내용의 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 사건은 이른바 바야돌리드 논쟁입니다. 바야돌리드 논쟁은 스페인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후안 히네스 데 세풀베다와 라스카자스 사이에서 벌어진 공개 토론이었습니다. 이른바 궁정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세풀베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적 노예 이론을 근거로 원주민은 본성적으로 열등하고 스페인의 지배는 문명화와 기독교 전파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라스카자스는 원주민도 이성을 가진 인간이고 고유한 문화와 사회를 가지고 있으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스페인의 정복전쟁과 원주민 학대는 부당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라스카자스는 강조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법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신대륙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지적 논의를 촉발했고 이후 스페인의 식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스카자스의 이런 주장은 후일 새로운 법 제정에 기여하는 등 원주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는데요. 이 새로운 법은 원주민에 대한 강제 노동을 제한하고 학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스카자스의 이름 위에도 그늘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원주민 해방을 위한 최초의 해방신학자였지만 라스카자스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이른바 아프로 아메리칸을 만들어낸 원인을 제공한 신학자로 비난을 받기도 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라스카자스와 소위 아프로 아메리칸의 이주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